정희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AI 혁명의 미래 제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부 끝에 말씀을 나누었던 게 이게 이제 전력이 들어오는 그 현 시점에서 챗 GPT는 인간의 어떤 요청이나 문의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심지어는 아주 긴 단어가 되면 안 된다. 그 결국은 그게 뭐냐면 연산 수준에 있어서 그렇지 메모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기억 저장 장치가 챗 GPT나 이런 데는 없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다른 신경망 뭐 개고양이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은 아주 느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심지어 학습을 열어주지도 않겠지만 챗 GPT에서 저에 대해서 난 정인성이라고 해 반가워라고 해서 얘를 학습시키려고 해도요. 네. 그 바다에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린 거랑 똑같아요. 학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한마디 전도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인공신경망 학습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파라마운트에 한 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의 팀이 개발한 방법론의 단점 중 하나인 거예요. 장점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억지로 학습시키려고 하면 막 그냥 터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터진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완전 이상한 말 하면서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힌튼 박사의 방법론은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는 방법론인 거야. 서서히 바꿔가면서. 네. 단점은 뭐냐 하면 인간처럼 그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전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챗 GPT의 실제 구조 어떠냐 하면 챗 GPT라는 신경망이 떠있는 컴퓨터 수백 개가 이렇게 서버에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중 아무데로나 들어가요. 얘는 절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지. 얘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 꽈배기 집에 가서 꽈배기 2개 좋아하면 꽈배기 2개 주는 것처럼 네. 제가 했던 과거의 질문들과 현재의 질문을 합치면 대답을 현 시점에 내놓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망은 너무 커서 학습시키기가 힘들고 개개인에게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한 몇천 개 있을 것 같은데 그 신경망이 그 전 세계 1억 명 사용자 있다면서요. 네. 그 1억 명 사용자가 했던 말이나 대화 이 사람의 특징을 그 몇천 개에 전부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거 멀쩡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경망 그 학습된 신경망은요 우리가 사용하면 딱 그 상태로 얼어 있어요 항상. 그렇지. 딱 프리즈가 된 채로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답변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자체에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기억 메모리 뭐 얼마나 들겠어? 이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이렇게 대화 로봇을 챗 GPT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과거에 이랬어라고 했던 거를 만약에 그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 놓는다면 그 사람 계정으로 그럼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지난번에 그러셨었죠? 그 얘기 하셨죠? 뭐 이러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그 한계가 그 3,000단어, 6,000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챗GPT랑 대화를 한다. 왜 대화한다고 느끼냐? 예전 할머니가 어이구 허리가 아프네, 뭐 등이 아프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챗GPT가 뭐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이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말을 걸면 그 3,000단어나 6,000단어 안에서 기존의 할머니가 했던 말이랑 챗GPT가 스스로 대답했던 내용을 전부 다시 되먹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3,000단어, 6,000단어 정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경망에 기억된 게 아니고 어디 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돼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도 할머니가 말을 계속 오래 걸면 예전에 했던 말 완벽히 까먹어요. 정확하게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신경망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경망에 넣을 수 없지만 신경망이 대화했던 내용을 어떤 그 저기 하드 메모리에 뭐 SSD거나 이런 데에다가 넣었다가 그 사람이 왔을 때 뭐 자기 입력을 하면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지금 월 사용자가 1억 명인데 챗GPT 1억 개 떠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챗GPT는 그 자기 상태가 없는 상태로 몇천 개 떠 있고 제가 과거에 했던 대화 기록 그 챗GPT 들어가 보면 시작했던 대화 테이블이 다 떠요. 이제 첫 번째 대화 뭐 날씨 대화한 거, 프로그래밍 대화한 거 이런 게 있는데 그 대화를 눌러서 들어가면요. 마치 그 대화를 이어서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그건 지금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 그냥 그 한계가 이제 3,000단어 아니면 6,000단어.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학습시킬 때부터 최대 3,000단어나 6,000단어 안에서만 연관성을 파악하게 학습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학습시켰느냐? 마치 인간이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보여주려는 거죠. 인간이 대화라는 거 한 번 질문하면 답변 오고 요거 있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실제로 얘는
과거 대화를 이따만큼 넣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과속딱지를 받았는데 인간은 과속딱지가 날라오면요. 언제 한 거지? 이렇게 막 기억을 거의 무한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얘는 그 윈도우가 3,000단어인 거예요. 얘한테는. 네. 그리고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실제로 그 3,000 몇 단어에 해당 한 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하면은 챗GPT 입장에서 모든 게 현재지만 과거의 대화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걸 넘어가면 이제 먹통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챗GPT한테 제가 몇천 단어 넘는 글을 요약하라고 하면 요약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글 전체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그 어떤 그 GPU나 이런 그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드웨어랑 데이터 모두 한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3,000 단어 늘리는 건 되게 힘들어요. 이거 앞으로 이런 기술에 관한 글을 보고 여러분이 예측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세상의 기술들 중에는 어린애가 크듯이 이렇게 서서히 성장해가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겠죠. 다른 한쪽의 기술은 뭐냐 하면 잘 발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 10cm 높이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네. 아무 일 없죠. 네. 20cm 위에서 뛰어내려서 아무 일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제가 63빌딩 위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한 5m 네. 이상 넘어가면은 네. 여기서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GPT 같은 거에서 입력할 수 있는 길이 사이즈는요 후자에 가까워요. 네. 얘는 그 2배 늘리면 4배의 연산이 힘들어지는 물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어떻게 이러 해석하라는 거냐 하면 GPT-3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어떤 분들 입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니까 나중에 이거 8,000단어, 10,000단어, 뭐 20만 단어 뭐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소설도 써주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보는 분들 중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네.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뺏길까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소설가인데 이제 통짜 소설은 아마 얘가 안 써줄 거고 그러면 얘가 몇천 단어 안에서는 그 일관성이나 이런 걸 찾아줄 수 있겠구나. 그럼 네. 그런 데 써야지. 요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기술이 나오면 그쪽 방향을 포커스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 아주 신기하게 나온 건 맞아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접속을 하는데 정말로 효용성 있는 사용처가 어딘지를 그러니까. 발견해내는 게 이제 AI에 있어 최대의 과제는 이걸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냐 뭐 이런 그렇죠. 거가 되겠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규모의 경제가 큰 애들은요 학습 비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들한테. 왜냐하면 이거 하나 학습시켜서 뭐 1년에 한번 학습한다 그러면 이걸로 전 세계 서비스 할 거고 오피스에도 끼워 팔고 어차피 그 빙은 원래 망한 엔진이었으니까 네. 여기다가 써보는 거 그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소 같은 큰 회사는 해볼만 해요. 네. 근데 제 회사가 작으면 학습 한 번 하는 거 비용도 엄청 크고요. 그러겠죠. 그거 학습 한 번 시키려고 이제 인터넷 데이터 말고 제가 쓴다고 하면 예를 들면 변호사면 변호사, 의사면 의사 이렇게 그쪽에 맞는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정말 학습에 필요한 만큼 있느냐도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변호사 상담용으로 쓰려고 예. 이걸 학습시키려고 했는데 이거 학습시키면 미국에서도 못 쓰죠 일단. 한국 변호사 학습시켰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다시 써요. 그렇죠. 미국 변호사용으로. 그러면 얘 시장은 한국 변호사 마켓에서 상담봇으로만 딱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학습할 때 컴퓨터 비용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1회 학습이랑. 학습 언제 한 번씩 시켜야 돼요. 중요한 법안 하나 통과될 때마다 시켜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넣는 것도 문제네요. 변호한 네. 예를 들어 뭐 판례 뭐 무슨 법 이걸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챗GPT 같은 게 좋은 점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 대답은 잘하고 수능 대답은 못하잖아요. 그 인터넷에 질 좋은 프로그래밍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만드는 비용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 가면요. 프로그래머들 성격 다 그래 막 나름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네. 지구촌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네. 질문이 오면 정성스럽게 답을 해줘요. 네. 그리고 좋은 답에는 좋아요가 박혀요. 네. 그리고 이건 진실이 바뀌지 않아요. 10년 뒤에도 이 코드는 돌아가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쪽의 대답은 잘 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만들기 쉬우니까. 네. 근데 변호사나 이런 거를 국내에서 하려고 하면 데이터 만드는 것 자체가 고통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내 일자리를 뺏을 거야 아니야 세계를 바꿀 거야 아닌가 따지려면 요 비용 요소를 다 보셔야 돼요.
노력이랑 가능성부터 봐야죠. 네. 특히 변호사 같은 거 아마 학습시킬 만큼의 그 한국어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변호사를 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데이터 만들 때는 판례 보고 막 점수도 매겨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법이 바뀌면은 이거 점수 바꿔서 또 학습해야 되고.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이라든가 좀 정해진 답을 할 수 있는 쪽은 진보가 좀 빠를 수 있지만 그렇죠. 뭐가 변화되는 이 타겟팅이 막 뭐랄까 타겟팅이 계속 변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네.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 MS 워드 같은 거에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책 썼을 때 첫 책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문법 많이 틀렸냐. 문법이 아니고 오타가 많냐. 오타 탈 근데 GPT-3 같은 거에 그 몇천 단어 한 개를 보잖아요. 네. 오타 찾는 거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없으니까 거대한 연관성을 분석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원래는 책을 다 읽으면서 나름 한 건데도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문단마다 넣어서 해결했으면 됐다고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면 맞춤법 검사를 아마 쉽게 했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은.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그렇게 오픈 AI는 그 1조 원대 투자를 봐서 챗봇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보시면 그 그림 그려주는 AI도 되게 잘 돼요. 네. 스테이블 디퓨전. 예. 여기 그 링크드인 들어가면은 직원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이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투자도 안 받았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안 했어요. 네. 이게 왜 되겠어요?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 그 그림 그려주는 애는 찾아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기초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그 프롬프터 제가 요청을 적어요. 예를 들면 뭐 머리가 길고 뭐 겨울 점퍼를 입은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 걸 그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얘가 꽤 잘 네. 그리죠. 네. 근데 왜 그게 되느냐? 인터넷에 그런 조합의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당장 인스타그램을 가도 네. 혹은 뭐 그 일러스트 그린 사이트를 가도요. 해시태그라는 게 붙어 있죠, 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을 그려놨다고 하면 그림이 뭐 무기를 그려놨으면 뭐 창, 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시태그와 그림을 모아서 학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가공의 비용이 엄청 낮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려주는 AI가 되려 잘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글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무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가공 비용도 낮아야 돼요. 근데 구글 특히 이 챗GPT도 문제는 맞지만 데이터 40테라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학습했을 거 680기가를 출연했다니까요. 그러면은 90 몇 프로를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고 뭘 택할지 누가 정했겠어요? 네. 사람이 정했죠. 네네. 비용이죠, 그거. 사람이 정하는 건 모두 비용이다. 예. 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시킨 GPT-3조차 그 이런 상호작용하는 대화에서는 잘 못하는 게 많아서 네. 챗GPT에서는 이제 사람이 직접 피드백하면서 학습시켰어요. 뭐 40 몇 명이라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그런 식으로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정량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소가 꽤 많은 거예요. 안에.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의 강점과 약점이 딱 보이죠. 이제 이렇게 학습이 힘든 이유 중 하나 사실 제가 이 신경망 학습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습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최대한 과거의 대화까지 뭐 3천 몇 단어까지 전부 긁어서 문맥 파악을 하게 시켜놨더니 신경망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 GPT-3, 그 챗GPT 원형이죠. 그거 전 단계인 GPT-2는요. 네. 크기가 100분의 1도 안 돼요. 제 기억으로. 네. GPT-3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1500단어를 받아요. 얘가. 네. 그러니까 이거 2배 키우는데 이제 거의 100배 가까이 커졌죠. 네. 사이즈가. 네. 그쪽 방향 발전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단 GPT-4가 나오면 이제 수조의 파라미터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오픈 AI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도체 기술 발전하는 거랑 발이 하나도 안 맞고 솔직히. 너무 많이 간 거지 얘네들이. 왜냐하면 이 얘네가 GPT-3 처음 아이디어 냈을 네. 때 있었던 V백으로 네. 1년 정도 학습을 시켰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100배 키우면 반도체가 100배 빨라져 있는 상황 아니면 2017년보다 그렇지. 예. 학습 시간 이제 1년에서 10년 갈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게다가 지금 엔비디아 최신형 A100이 예. 개당 2천만 원이라면서요. 뭐 그렇죠. 근데 이거를 A100, 뭐 이제 아마 H백을 한 10,000개 단위로 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수천 개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습하려면 그러니까. 예. 그거 학습시키려면 이거 수천 개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비스용은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추론용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사용량이 적고 학습 자주 시켜야 되는 곳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서 사실 위탁으로 다 AI를 돌려줄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비즈니스 모델을 뭘 잡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MS 워드 같은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법 틀린 거 찾아줘. 아니면 신문 기사 하나쯤 요약해줘. 3,000단어 정도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요약하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지식이 엄청 필요한 게 아닌 이상 네. 한번 학습시켜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재학습이 자주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군요. 그런 데는 쓸 수 있으니까 아마 한 거겠죠. MS도. 네. 근데 최신 버전은 못 돌아오겠네 일단. 최신의 뉴스 뭐 하는 거는 데이터 값을 넣어주기 근데 전까지는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2021년에 잠든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잠들고 오늘 일어났어요. 네. 근데 저한테 난생 처음 보는 뉴스 기사를 요약하라고 하면 못 하겠어요. 과거의 능력은 있으니까 요약은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그 작업 자체는 완전히 모르는 고유명사가 나와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 자체가 자주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킬 때. 네. 이제 그렇게 지식이 자주 변해야 되면 그 3,000단어 안에 무조건 우겨 넣어야죠, 이제. 또 그 3,000단어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면은 얘가 대답해요. 예를 들면 제가 걔한테 물어보면 증시각독이라는 걸 몰라요. 네. 왜냐면 한국이니까. 네. 그럼 제가 증시각독이라는 게 뭐고 어떤 채널인지 알려주고 네. 이 증시각독이 이제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1,000단어 정도 소설을 써봐라 그러면 소설을 써요. 유튜버 관련해서. 네. 딱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엄밀하게 학습된 건 아니죠. 그냥 증시각독에 대한 설명이란 제 요구사항 한 번에 보고 답변한 거죠. 이 인터넷을 긁어가지고 얘가 거기서 그런 정도를 만들어서 그 정도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긁는 건 아니고 제가 넣어주는 거야. 질문에다가.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가 알아서 인터넷 긁는 건 아니고. 그거는 붙여야 하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챗GPT에 인터넷을 붙인 것도 실험했는데 아마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제가 뭔가 검색어를 치면 지금도 구글 같은 거 치면 검색 결과 쭉 나오잖아요. 네. 그 검색 결과 중 앞에 몇 개를 챗GPT에 넣은 다음에 그 값을 요약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그냥 프롬프트에 요약하라고 한 거랑 똑같죠 사실. 네네. 제가 기사를 컨트롤 CV에서 요약해달라는 거랑 똑같겠죠 이거.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얘기까지 하나 더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엔비디아로 인해서 이 그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네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진짜 완전 확고하게 인공신경 쪽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뭐 지금까진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좀 큰 기술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거 이제 네. 어떤 GPT-3가 특정 영역에 혹은 이런 거대 신경망이 적용되는 걸 가로막는 장벽들이 뭐였나요? 데이터였고, 네. 그리고 그 학습 비용이랑 추론 비용이죠. 예. 요 세 개가 장벽인 거예요. 이제 원가가 걔네들을 그 허용 안 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없으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끝내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예전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에 전부 GPT를 붙이고 싶은데 네. 비용을 계산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겠지. 근데 자신들이 비용을 이렇게 쪼개보니까 학습이 오래 걸린다가 원인이었으면 그러면 엔비디아 칩 아니고 다른 칩을 한번 써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구글도 자기들 그 TPU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비용이 그 학습 비용이 10분의 1 줄어들고 추론이 10분의 1 준다 그러면 써볼 수 있죠. 단 엔비디아용으로 써진 코드들은 안 되니까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죠. 그거 인공지능 처음 했던 사람들이 CPU 안 쓸 때 했던 일이에요. 잘 보면.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엔비디아 공부를 과거 했죠. 우리 정혜성 작가님과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이 네. 쿠다가 이제 완벽하게 그 생태계를 다 지금 포섭을 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쿠다라는 거는 그 엔비디아가 그 엔비디아 칩용으로 프로그램 짜기 좀 쉽게 해주는 도우미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처음 할 때는 그 인공지능용 코드가 없잖아요.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없고 직접 써야 돼요. 그 대학원생들이나 교수가 직접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GPU로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쿠다라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일단 억지로 열심히 짠 거예요, 프로그램을. 네. 근데 인공지능 잘 됐잖아요.
그러면 저도 따라 해야겠죠. 얼른 돈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캐나다 사람들이 했던 거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연히 엔비디아 GPU 사서 쓰죠. 그럼 당연히 쿠다 프로그램을 네. 가동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인공지능의 네. 쿠다, 그 엔비디아는. 예.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진짜 장벽이죠. 네. 과거 인텔과 같은 장벽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같은 데도 새로운 칩을 써볼 수는 있지만 이 지금 GPT-3 이미 환경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그 같이 일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딱히 다른 칩을 안 써봐도 될 수 있죠, 이 경우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대형 신경망을 하려는 사업이 그 추론의 원가가 한 10분의 1은 돼야 돼요. 10분의 1로 추론의 원가를 줄이면 확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반도체들 써보는 거죠. 그 책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이나 이런 그 제품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 눈에 띄는 것은 이 판세를 역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그 인텔이 만들었던 칩. 로이 같은 거. 네. 그건 그 이론적인 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걔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역시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잘 몰라. 안 해봤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대충 인간의 학습이랑 지금 그 캐나다에서 만든 역전파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학습 속도는 엄청 느리고 대신 학습시키다 제가 터진다 그랬잖아요. 네. 터지는 일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가로 그 인간처럼 어떻게 보면 신경망의 기억이랑 판단이 섞여 있는 형태는 만들 수가 없죠, 지금.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좀 따라해 보겠다는 게 그런 인텔 로이히 같은 칩인데 네. 역시 그걸로 어떻게 신경망 학습시키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잠깐 로이 그 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CPU랑 비슷한데 네. 소수점 연산을 엄청 잘하는 애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그 인공신경망의 연결 관계 이런 거 올려놓고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얘들은. 네. 근데 이제 로이 같은 칩, 뉴로모픽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 칩들은요, 아예 그 칩 설계 자체가 뇌세포랑 뇌세포의 연결 관계를 모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다. 네. 그리고 그 학습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봤던 엔비디아 칩 같은 건 한번 이렇게 데이터 들어오면 우리가 로스 함수라는 거 만들어서 역전파란 방법을 쓰는데 얘는 좀 더 인간에 가깝게 학습해요. 인간은 그 추론이랑 학습을 같이 하거든요. 네. 동시에 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어떤 결과값이 좋건 나쁘건 간에 네. 활성화됐던 뉴런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연관 있는 애가 학습이 딱 되는 식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인간은 이렇게 동작하잖아요.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메트로놈이 울리면 음식이 오는 걸 보고 침을 흘린다. 요런 관계였다고 하면 인간의 학습이 쭉 되면은 메트로놈 하면은 그 음식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걸 알고 음식이 오면 침을 흘릴 가능성 높은 거 아니까 요 사이가 이렇게 빠르게 뚫려버리죠. 네. 그런 식으로 학습시키겠다는 거예요. 음. 아이디어는 좋죠, 당연히. 근데 이게 지금 잘 되지 않는 것 뿐이죠, 역시. 네네. 뭐 이미 뭐 넘사벽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커져가지고. 네. 그것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인공신경망 방식도 나온 거 60년대잖아요. 네. 60년대에 나왔는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네. 그동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안정적으로 학습시킨 거. 왜냐하면 이게 뇌세포를 따라했다고 했지만 진짜 뇌세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세포랑은 다른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세포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그걸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안정적으로 학습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보니까 그런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려면 엔비디아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파라미터를 읽어내서 추론하게 되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비대해. 네, 그렇죠. 네, 너무 비대한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뭐 수억 개 정도만으로도 다 끝내서 그리고 그 개별 패러미터를 학습시키는 시간도 훨씬 빠르죠, 얘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하나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답을 내지는 뭐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제 안에서 간단하게 지나갔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인간도. 사실은 순식간에 확 했다가 확 줄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로이히 같은 건 좀 더 그쪽에 가깝긴 하죠. 네. 근데 역시 그 이론적 돌파가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예. 아유, 오늘 끝으로 뭐 그 AI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뭐 저는 이제 되게 오늘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고 여기저기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항상 볼 때 여기는 그래도 경제 채널 같은 거니까 금융이고 좀 기술을 볼 때 너무 겁먹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론 어떤 경제적인 분석 방법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가 분리하고 얘의 특징은 뭐고 이런 거를 보면서 차분히 생각을 하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IBM과 구글 사례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간판을 붙여놓은 것들 있죠. 네. 근데 요 녀석들도 간판만 똑같고 완전히 그 기술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투자자들이 이랬을 수 있어요. 아, 그 구글이 그 인공지능으로 대박이 났다. 그러니까 한 2, 30년 인공지능 했다 IBM도 곧 따라오겠지? 요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 시절에. 완전 틀린 투자죠, 이거. 왜 그렇게 판단을 했겠어요, 그때 투자자가. 그 둘이 간판만 갖고 완전히 다른 존재란 걸 몰랐던 몰랐지. 거죠. 기술이 완전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하고 뭐 투자하실 거면요. 인공지능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물건들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텔의 로이히 같은 칩은 역시나 이거 잘 되면 지금 하고 있는 GPT-3 같은 거랑 완전히 그 기반이 다른 기술이에요, 이거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단절적인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그쪽에서 치고 나가는 애가 있으면 빠르게 딴 애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꿈은 좋은데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연관성 있느냐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에 취하다 보면 기술에 취하다 보면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보면. 예. 그래서 그거를 하면 큰 실수를 하니까 그런 걸 연결할 수 있어야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많이 끼어들었어요. 그냥 들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감이 좀 많이 끼어들었고 그리고 거친 부분이 많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인간화된 단어를 제가 써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거친 부분이 있었던 거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사고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역할을 충분히 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정인성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